안녕하세요. 전소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기출풀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세법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그날 바로 저녁에 풀어봤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말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어디 하나 쉬운 게 별로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이 회계사 기출문제가 세무사 시험에도 영향을 주는 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1차가 어려웠던 해는 보통 1차는 쉬웠다가 1차가 어려웠다가 1차가 어려운 해는 1차가 어려웠다가 2차가 쉽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2차 세무회계도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1차가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추세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들이 채점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합격권에 들어왔다는 그 점수대가 여러분들한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랬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조금 합격권에 애매한 점수라고 할지라도 이 커뮤니티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2차 달리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차피 뚜껑 열어보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예측했던 점수의 컷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 달리시고요. 4월 초에 결과 발표를 그거를 기다리는 걸로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할 2차 공부였기 때문에 끝까지 2차 연습서 회독 열심히 하시고 25년도에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동차까지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떨어지시면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 합격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계속 커뮤니티 달랑달랑 하면서 그렇게 마음 쓰시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러면 이제 이번 주까지만 놓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2차 시험 공부를 같이 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기법부터 풀어볼게요. 그래도 국기법 5문제는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드리죠. 그 읽는 강의, 듣는 강의 많이 올려드리는데 그때 그거 도움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 댓글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들으셨다라고 하면 국기법이 그나마 우리가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조언이기 때문에 4-5문제 정도는 적어서 맞히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세기본법상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이거는 답은 2번이었는데요.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대표의 명의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송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았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어요. 이 국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한 거죠. 요거가 작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고 또 작년에 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관련된 그 문장도 나오게 됐죠. 보시면 일단 1번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에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해서 징수한다라고 해서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그거랑 관련된 것이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돼서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라고 해서 이 증여세라는 것은 당해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얘가 먼저 항상 우선시가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주택과 관련된 전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 활동기일을 갖췄을 때 그거는 이제 배분에 있어서 먼저 당해세보다 당해세 우선 징수액의 한도 내에서 먼저 앞으로 당겨지는 게 있었죠. 차례만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빨리 읽으면 이거 개정된 거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됐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당해세의 원래 우선 원칙에 관한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그런 전세권이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우선하는 당해세 우선 원칙에 관한 그 일반적인 그런 조문에 해당이 된 거고 주택과 관련된 전세권이란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문장으로 당해세가 더 우선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같은 순위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순위가 아니라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먼저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이 아니라 이거는 이후에 설정을 했을 때, 목적이 됐을 때,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마지막 5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서 납세금과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 기일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번에도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봐야 되는데 1번.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했을 때 그때는 물납한 경우에는 이 가산금 지급하지 않죠. 2번.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체납된 국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국세환급금 중에서 충당한 후에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 될 거고요. 4번.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이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땐 납세자의 부담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5번.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납세자가 이 환급금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될 수 있죠. 근데 충당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우선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4번. 국세기본법상의 납세 및 확장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요거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만 보면 답은 4번인데요. 이 국세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새로 진행한다라는 건 이거 중단사유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단사유에 요 분납기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지사유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었어요. 마지막 국기법 5번 문제.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죠. 이거 자주 나왔던 그런 문장이었고 답은 2번인데요.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 심사동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해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그 행정소송 전치주의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려면 소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건데 이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쳤다가 가도 되고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죠. 따라서 여기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부터 법인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6번부터 쉽지 않았죠. 법인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문제인데 법인세법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거 딱 2가지 경우에만 계산을 하죠. 추계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를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일 때만 간주입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4기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자료다. 장부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을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고 임대료 및 보증금의 내용 해서 보시면 주택과 사무실이 있는데 이렇게 추계시가 아닐 때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
별표 1번 읽어보면 건물 중에서 사무실 임대 면적은 사무실 전체 면적의 20%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중에서 사무실 임대 면적은 20%니까 이 밑에 보면 우리 나중에 이제 건설비 적수 빼줄 때 주택은 됐고 이 사무실을 매입했을 때 토지는 됐고 사무실 면적의 20%만큼에 대해서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2개에 주택에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우리 주택에 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할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기 임대용 부동산은 23년 10월 1일 도시지역에서 취득하였고 뭐 이런 거 상관없죠. 우리 부가세 아니니까. 그리고 이 임대는 지금 24년 중에 했을 텐데 취득은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적수할 때 건설비 적수 뺄 때 이제 366일이니까 6년 모두 빼주시면 되는 거고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과 관련돼서 지출된 금액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으며 취득일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취득한 금액만 반영을 해주면 된다. 24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이자 수익 10만 원 있고 주택과 관련된 거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 1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차액을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계금 이자율 5%로 주어졌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임대 보증금만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면 될 거고요. 5천만 원에서. 그리고 이 건설비 적수 빼주면 되는데 지금 사무실 취득한 게 1억 원인데 여기 중에서 요거 고려해야죠. 20%만 빼주게 되는 거고 따라서 1억에 20%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적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계약기간이 보시면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적수 곱하고 다시 366분의 1 이런 거 해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 1년은 365일이다 이런 단서를 주진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366일로 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러면 적수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다가 정계금 이자율 5%였으니까 5%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10만 원 있었으니까 이거를 10만 원 이렇게 빼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럼 답은 140만 원이 나오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인세법에서 간주입금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요거가 조금 헷갈리는 분들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적까지 고려해가지고 건설비 적수 빼는 그런 문제였다. 그럼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24기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자료고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액을 구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이 개정이 됐는데 그걸 내진 않았고 그냥 그 국내 자회사에 대한 수익배당 입금불산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처분을 해요. 처분 시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과 관련된 건 보통 평균법이지만 이 선입선출법이 딱 2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는 게 여기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있던 거라서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주식회사 A는 24년 4월 1일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B로부터 수익배당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볼 건 이제 기준일을 보셔야 되고 배당 결의일은 뭐 이렇다. 기준일이 중요한데 이때 배당금 수익으로 계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총수가 10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처분이 여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보유주식 총수는 4만 주이긴 한데 왜냐면 3만 5천 주에서 매입하고 팔았으니까 4만 주이기는 한데 이 4만 주 중에서 지금 10월 1일에 매입한 거 있죠? 요거는 이 수익배당과 입금불산입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지금 12월 30일로부터 따라서 얘에 대해서는 수익배당 입금불산입 그 계산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럼 얘만 해주면 될 텐데 여기에 처분이 있었죠? 그럼 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먼저 산 거에서 먼저 처분을 한 걸로 보기니까 여기가 이 5천 주의 처분을 여기다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3만 주로 바뀌게 되고 주식회사 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런 거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배당 입금불산입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4번 주식회사 A의 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주어졌고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자 비용은 3천만 원이며 이자 비용에는 현할차 상가액이 1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산도 되고 비용도 낼 수 있는 항목이라서 여기서 이걸 제외하고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고 지급이자 차감액은.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률은 우리가 원래 이거 외우기도 하지만 주어졌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주어지는 추세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5천 주에서 5천 주를 패가지고 3만 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만 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3만 주를 해서 기준으로 보면 지금 10만 주 분의 3만 주에 대한 지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20% 이상 50% 미만인 요 80%를 익불률로 써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배당금 받은 게 얼마를 받았나? 배당금을 2천만 원을 받았죠. 근데 2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모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여기 중에서 얘는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일에 배당 기준일 12월 31일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만주에 대해서도 받기는 받았을 거지만 그 중에서 3만 주에 대해서만이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4만 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처분을 이때 했으니까 4만 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요거 3만 주로 만들어 놓은 요거에 대해서만 얘는 왜냐면 빠지니까 그래서 3만 주에 대해서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급이자 차감액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급이자 2천만 원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여기서 이제 빼줄 때에도 곱해줄 때에도 고려해줘야 되는 게 지금 자산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산에다가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원래 이 총자산 적수에다가 그 매입 금액에 주식의 적수를 고려하는 건데 익불 대상 주식의 적수를 고려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23년에 다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수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고요. 거기서 주의할 거는 지금 요 3만 주에 대해서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 되는 수입배당금으로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자산 익불 대상 주식만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 거라서 7억 원에 매입을 한 것 중에서 이거 중에서 이 3만 5천 주 중에 3만 주에 해당하는 것만큼에 대해서만 입금불산입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적수는 여기서 생략을 했고 여기에다가 80%로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80% 곱해주고 나면 이게 바로 답이 720만 원이 나와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었을 때 먼저 매입한 거에서 처분하는 거를 골라내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는 3개월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되니까 요거는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 여기서도 빠지면 여기서도 대상 주식 적수에서도 고려할 때 빠져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올라가서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 부채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만. 기억.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파산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로 감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랑 뭐랑 상관없어요. 모든 법인에 대해서 다 가능하죠. 그래서 감액할 수 없다라고 한 거가 틀리는 거가 되겠고요. 니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만약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냥 국공채 매입가액을 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인정해주고요.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평가 증한 금액을 입금으로 할 수 있죠. 원래는 임의평가증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법에 따라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히 그럴 때에는 입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리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맞고 그 다음에 리을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게 파손, 부패일 때 감액할 수 있는 결산조정 사항이 되니까 맞는 거라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도는 이제 어렵지 않았던 그런 말문제에 해당이 될 거고요.
문제 9번 갈게요. 법인세법상 손익계속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보는 거니까 이제 답인 것만 체크를 해보면 2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서 검사를 거쳐서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될 장소에 보관된 날이 아니라 이거는 검수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제 검수에 따라서 그게 완료된 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10번 갈게요. 법인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올해에는 뭐 대충 다 계산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요 말문제 하나만 나왔는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기억이 비영리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기억을 제끼고서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더라도 니은 공장의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는 사용하지 못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 건물의 취득에 보험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상각 충당금 송금에 산입할 수 있죠. 그래서 2년이라는 요건 맞았고 그래서 니은이 맞았고요. 그러면 니은은 일단 맞았다라고 하니까 니은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디귿 주식회사 C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송금에 계산을 했을 때에는 이런 임의 충당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지위로 보통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디귿이 확실히 틀렸고 그럼 디귿 있는 걸 다 제껴요. 그러면 이해 안 되니까 그러면 남은 애가 기역 니은 리을이냐 아니면 기역 리을이냐 이기 때문에 리을이 맞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리을을 읽어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소외신경의 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한다가 맞는 거고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기 때문에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는 결국 4번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4번을 체크하면 될 텐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이거 맞는 문장인데요. 읽어보면 비영리법인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의 준비금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긴 한데 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모든 법인이 되는 거라서 이 비영리내국법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넘어가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부금과 관련된 문제죠. 기부금 문제도 이건 일반 기부금이랑 관련된 건데 그냥 루틴하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보시면 이 소득금액의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어가지고 그 한도를 조금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세무조정이 여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차가감 소득금액 구하고 할 때 그때 여기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료대로 쭉 있는 것부터 쓰면서 시작을 할게요. 기부금 문제니까 일단 차가감 소득금액 구해야 돼서 1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2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1억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송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된 거 500만 원. 요게 바로 일반 기부금 단체고 그러면 특례 혹시 있나 모르니까 일반 이렇게 해서 일반 기부금 단체가 500만 원.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때에 이제 국가로부터니까 그리고 취득가액은 9천만 원인데 이 취득 당시에 시가는 6천만 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고가 매입이라서 의제기부금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9천만 원에서 정상가액인 이 6천만 원에 130%를 했을 때보다 차이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고가 매입에 따른 의제 기부금으로 의제가 될 텐데 그때 요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단 고가 매입이니까 그 자산 금액을 낮춰야 돼서 송금 산입 1,200만 원, 송금 산입 1,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를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요거를 일단 해주고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국가니까 특례기부금에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그 특례기부금에 1,200만 원을 넣어주면서 여기다가 잊지 말고 우리는
넣어줬어야 돼요. 이렇게 이 송금 산입에 1,20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1,200만 원을 여기다가 넣어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22기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 1억 원은 22기에 발생을 한 거니까 이후에 이제 이월결손금 공제할 때 이거 고려해 줄 수 있겠죠. 1억 원. 그다음 23기에 발생한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00만 원이 있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한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먼저 손금에 산입해주고 이 손금에 산입해주게 되면 올해의 한도 금액을 얘가 잡아먹으니까 그거 뺀 금액에 대해서만큼으로 해서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를 구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차가감소득금액 구하는 데에 더 이상 자리 없으니까 이 1,200만 원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게 차가감 소득금액이 9,8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왔으니까 기준소득금액 구해야 되죠. 그러면 기준소득금액은 9,800만 원에서 요거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더해준다. 기부금 지출 전액 금액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기준소득금액이 1,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도 초과에 대해서 지금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특례부터 보고 나서 일반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특례를 계산을 하면 특례는 이제 기준소득 금액인 1,115, 1억 1,5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월결손금 공제 빼줄 수 있는 게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한도에 걸리면 한도만큼에 대해서만 빼줘야 되죠. 어떤 한도냐 하면 얘는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 1억 1,500에다가 80%를 해주는 거랑 그리고 잔액은 1억 원이랑 둘 중에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빼주게 되는데 요게 구했을 때 이 80%가 9,2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여기 또 걸려. 그러니까 이거 걸린 걸로 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200만 원 넣는 것이다. 이 1억 원을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특례 같은 경우에는 50%니까 50%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1,150만 원이 나옵니다. 1,150만 원이니까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지출액이 이 1,2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한도를 초과했어요. 따라서 손봉금 불산입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기부금이니까 한도만큼에 대해서만 송금 산입했겠죠. 그래서 한도가 이만큼이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똑같이 1,150만 원, 1억 1,500만 원에서 9,200만 원 갈 거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빼줘야 되죠. 한도 초과했으니까 한도만큼에 대해서만 빼주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빼줄게 1,150만 원만 빼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일반 기부금이니까 이 한도율이 10%이고 여기에다가 곱한 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1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15만 원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한도 초과액이 2월 된 게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줄여주죠. 얼만큼? 100만큼에 대해서 먼저 송금 산입해주니까 올해의 한도는 이 15만 원만 남게 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올해의 한도 초과액을 계산을 할 때에는 지출액 500만 원이고 500만 원에서 이 한도로 남아있는 15만 원을 빼주게 되면 그러면 485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요거 고려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또 한도에 걸려버리고 마니까 요거를 넣어줬어야 됐고 특례가 한도 초과가 나왔으니까 한도만큼에 대해서만 여기 넣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평이하게 루틴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기부금 문제였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겠죠?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5번인데 5번은 어렵지 않죠. 이 사업연도 의제할 때 조직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조직 변경을 사업연도로 의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변경에 대해서도 사업연도 의제한 것으로 나와서 옳지 않았습니다. 답은 5번이었다. 간단하게 보고요. 13번 문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상연도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비영리법인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만 보면 1번이 답인데요. 뭐냐면 이거는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그 법인에 해당 각상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천징수된 그런 투자신탁의 이익이다라고 하면 원천징수하면서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어서 뭔가 세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돼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산입하지 않는 거죠.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14번 문제 풀게요. 14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우리는 항상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중요하죠. 중소기업이고 24기에 이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자료이다라고 하면서 송금불산입 금액으로 세무조정하는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되는 거고 이 지급이자 하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고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지금 단기말 현재 차입금 및 지급이자 내역에 사채가 있고 이거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이기 때문에 선순위로 일단 부인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천징수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유출이니까 고려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체크를 해서 요거부터 가져가야겠구나. 이 원천징수세액 얘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유출이다. 체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그럼 선순위로 부인된 거니까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기타 사유유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금액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따가 100만 원 가산해야 된다를 체크하시고 내려가서 보면 요 두 번째 별 두 개는 차입금이자이고 적수까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없겠다. 적수는 요걸로 고려하면 되겠다. 친절하게 이 차입금의 1억 원에다가 366 곱한 이 적수를 주신 거죠. 그리고 단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대여금의 내역이라고 해서 보시면 일단 대표이사인데 이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이죠.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이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소중한 우리의 국경합주라고 외웠던 거 있죠. 앞글자. 그랬을 때 요 소득세 대납액이 소예요. 그래서 소득세 대납액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직원갑에 대해서 주택자금 대여액인데 그때는 봐야 되죠. 우리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택자금 대여액에 대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직원이니까 맞지만 그런데 지배주주래요. 그래서 요 단서가 있어서 요걸 또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이면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배주주는 제외하고 주택자금 대여액 중소기업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요 단서에 따라서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을 같은 경우에 전세자금 대여금은 중소기업이라서 얘는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학자금 대여금이라고 해서 요거 학자금 급경학주의 그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차입금과 대여금 모두 23기 초에 차입해서 대여했고 그 다음에 변동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요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고 변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두 366에 나를 넣으면 됩니다. 또 이렇게 뭐 1년이 며칠에 대한 게 없었고 특히나 여기에다가 요 금액으로 곱해서 주었기 때문에 366으로 해주면 되죠.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다가 이거 색깔 바꿀까요? 500만 원에 여기 적수로 준 게 지금 36600 이고 거기에다가 대여금이 지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에는 이제 적수 곱해줘야 되니까 500만 원에 366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잊지 말고 이 25만 원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100만 원까지 더한 125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했어야 됐고 이거 빠뜨리지 않고 더해서 해줬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빠뜨리지
빠뜨렸다라고 할지라도 답에 25만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맞다 이거 있었지라고 더해주게 됐긴 했었을 것 같아요. 15번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합병이랑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죠. 합병이랑 분할은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회계사 시험에 있어서는 근데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에는 뭐 한 문장 정도로 어디 껴들어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나왔죠. 말문제로 나왔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답은 1번인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라고 한다면 시가니까 이거는 비적격이라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일 때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큰 경우다라고 하면 더 많이 줬다라는 거죠. 내가 시가보다 뭔가 더 많이 줬다, 이런 더 많이 줬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제 어느 뭐 사업상 뭐에 의해서 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뭐 그런 요건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송금 불산입되죠. 그랬을 때 합병법인은 그 차액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서 만약에 영업권으로 계상된 거라고 한다면 이 송금 산입을 해서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하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있어서 영업권 상각하는 게 나오지 않고 이 합병 규정에서 5년간 균등해서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입금에 산입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한다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거는 부당행위랑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있어서 요거 인정이자랑 관련된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영리내국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24년 여기도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일 땐 또 이 대여금 중에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되죠. 24기의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인데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합계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의 합계로 옳은 것은 했어요. 지금은 이 세무조정의 그 방향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토지를 취득합니다. 토지 취득했을 때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로부터 24년 11월 23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4억 5천에 매입을 해가지고 즉시 사용을 했다. 근데 24년 11월 23일 매입대금 중에서 3억 5천을 지급을 하고 이 잔액은 25년에 지급을 한대요. 이거 부당행 계산 부인에서 미지급금 있는 거 사실 1차에는 미지급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미지급금이 있을 때 세무조정에 대해서 요점북에서 이렇게 다루고는 있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미지급금이 있는 거를 몰라고 세무조정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이 부호만 지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합계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계 자체는 틀리진 않았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인데 고가 매입이죠. 고가 매입이고 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4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 시가가 그럼 뭐냐? 시가가 불분명하대요. 그랬을 때 개별공시지가 됐고요. 감정평가액이 또 하필 2개 주어져요. 그럼 2개 주어지면 평균액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 2억 7천과 3억 3천의 평균을 구해주면 이게 3억 원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이 평균이 되니까 요거의 차이는 이제 구할 때 이 차이가 3억 원이다 라고 하면 1억 5천 이 차이가 될 텐데 항상 이런 부당행 계산 부인에 있어서는 이게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봐줘야 되죠. 그래서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면 3억 원의 5%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의 요건은 충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당행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될 거고 이제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되는데 1억 5천이니까 고가 매입일 때에는 원래는 송금산입 1억 5천에 대해서 마이너스 유보해주고 그 다음 자산 감액을 낮춰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송금이 아니다. 이거는 귀속자한테 처분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B니까 뭐 기타 사유출 이렇게 해줬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미지급금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 내역에 대해서 먼저 이런 시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은 부인을 해주는 거라서 지금 시가 초과액이 1억 5천 중에서 3억 5천 지급하고 남아있는 게 지금 1억 원이잖아요. 그 1억 원만큼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지급금이 있는 거니까 미지급금이 있는 거니까 미지급금을 일단 먼저 부인을 해주고 따라서 송금 불산입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부인을 해주고요. 유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머지 시가초과액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때 귀속자에 대해서 처분을 해주고 내년에 가서는 요걸 다시 그 송금 산입 미지급금에서 마이너스 유보를 해준 다음에 내년에 가서 이 1억 원을 지급을 했을 때 그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분을 하는 거는 그때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이 소득 처분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 산입에는 1억 5천, 송금 불산입에는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몰랐을지라도 그냥 우리가 노멀한 그 고가매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적용을 했으면 됐다.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되어 있으니까 써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입금산입에 들어갈 거랑 송금산입에 들어갈 거를 쓰고 가면 입금산입에 들어갈 게 지금 1억 5천이고요. 합해서 송금산입에 들어갈 게 1억 5천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백에 대여금 한 거 원금 7천만 원이고 이자 회수액 270만 원 있어요. 사업자금을 대여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 그런데 이제 그 현저한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또 이따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을 전무이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3천만 원 그 별장 구입자금 요거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긴 하고 회계부장에 대해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주택 전세 자금 대여금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니까 얘에 대해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장은 빼고 이 전무이사랑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를 해보면 대여금은 모두 23기에 되어있으며 24년 중에 연중의 변동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로부터 별도의 상한약정 없이 차입한 차입금 이게 있다. 그러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을 때에는 여기 파트에서는 상계하도록 되어 있죠. 우선 상계하는 것이 맞으니까 1,000만 원이 상계가 되면 요거 원금이 6천만 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A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 시에 이걸로 적법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이자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계산할 필요는 없었고 그럼 4.6%를 고려하면 되고 그러면 값부터 해보자. 하나씩.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이자 회수액이 270만 원으로 있기 때문에 270만 원과 차이를 봐야 되죠. 시가 그럼 이자율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시가 이자율부터 구하면 이 6천만 원에 4.6%를 곱해야죠. 그러면 6천만 원에 4.6%를 곱하면 이게 얼마냐면 184만 원입니다. 184만 원이고 그런 다음에 갑한테 받은 게 이자 회수액이 270만 원이에요. 따라서 27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시가에 미달하게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280만 원이니까 270만 원이니까 시가에 미달하게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시가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게 없겠다. 이제 그 세무조정 할 게 없겠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전무이사를 보겠습니다. 전무이사가 을이죠.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이자 회수액 70만 원이라서 왠지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대여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에 시가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4.6%를 해주면 이게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3천만 원에 4.6%는 1.38, 138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거 차이가 138만 원이 되니까 요거의 차이는 그러면 0.68이에요. 68만 원인데 이거 현저한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되죠.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68만 원은 이 1.38에 5%보다 크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큽니다. 따라서 이 68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관련된 세무조정을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그럼 차이금액에 대해서만큼 입금산입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입금산입이 추가로 요거 0.68 하고 지금 전무이사니까 상여로 처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다 끝난 거라서 보시면 입금산입액 합계 더하고 3군 산입액은 151억 5천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1억 5천 68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1억 5천 68만 원과 1억 5천이 되는 2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풀었고요. 넘어가 볼게요.
문제 17번입니다. 요거는 업무용 승용차랑 관련된 문제예요. 업무용 승용차가 2번 정도밖에 안 나왔죠.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런데 리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서 리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리스도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나왔죠. 보시면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I 제조업 24기에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자료고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영향이니까 그거 세무조정 다 더하고 빼고 해서 하면 되겠다.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 수용차 내용이 지금 X랑 Y가 있고요. 다 취득을 이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했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거라서 감가상각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취득을 다 1일에 해줬기 때문에 뭐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뭐라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좋죠. 그래서 X랑 Y로 구분을 해서 X부터 봅시다. X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감가상각에 대해서 5년간 정액법 강제상각이 되는 것이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5 하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도 나누기 5 하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에 봤을 때 요 1천만 원으로 계산한 거 괜찮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Y 같은 경우에 있어서 1,8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럼 Y에 대해서 추가로 이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해주면 송금 산입을 2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유보. 감가상각비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를 2천만 원으로 바꿔주고 가야 되죠. 이거를 먼저 감가상각부터 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당기손익계산서상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이제 보면 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 해가지고 합쳐서 1,400.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200만 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합쳐서 얘는 2,5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X와 Y의 운행 기록 등을 비치하지 않았어요 또.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1,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그때의 X는 100%라고 보는 것이고 요거는 조금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100%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1,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넘을 때는 어떻게 하죠? 2,500만 원 중에 그럴 때는 총 금액이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의 비율로 해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60%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구했고 그리고 나서 10명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특례 적용되는 그런 회사 아니고 그 다음에 송금산 요건 모두 충족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구해보면 된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업무 사적 사용 비용에 대한 제재를 해줘야 되죠. 지금 X 같은 경우에 사적 사용이 없어요. 왜냐면 10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인정이 되는 거죠. 1,500만 원이 안 되니까. 따라서 X는 그런 거 해줄 거 없고 두 번째로 해줄 거는 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가 있죠. 그래서 고가 차량일 경우에 이 1,000만 원이니까 요 1,000만 원이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죠. 1년에. 그래서 너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라고 했더니 5천만 원짜리 차를 샀구나.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1,000만 원 중에서 Y고 8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부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200만 원이 송금불산이 되겠죠? 그리고 유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금액을 안 썼네요. 200만 원이 이거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이렇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랑 그리고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까지 둘 다 나타나게 될 거죠. 그래서 먼저 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부터 하면 사적 사용에 대한 제재부터 먼저 하면 총 사용 비용 지금 2,500만 원으로 바꿔놨죠.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2,500만 원으로 바꾼 걸로 해줘야 되는 거죠. 총 비용은.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통과를 했으니까. 따라서 보면 Y의 2,500만 원에서 여기에다가 1- 지금 업무 사용 비율이 60%니까 요거 빼가지고 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요거는 저 승용차 Y 전무이사에 대해서 소득처분을 할 거니까 요거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를 해줘야 되겠죠? 고가 차량 제재를 해주면 Y는 지금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야 되죠. 업무 사용 비율인 60% 곱한 다음에 한도가 1년에 800만 원이고 1월 1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월화 해줄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게 4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송금불산입 4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더하는 거가 답이 되는 거니까 요 송금불산입인 거 2 더하고 송금산입인 거 2 빼고 송금불산입인 거 10 더하고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인 거 4를 더하면 이게 플러스 1,4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뭐 업무용수용차의 내용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노멀하게 나온 거고 이게 자기 보유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올라가서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내셨어요. 왜 이걸 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외국자회사에 대해서도 수입부담금 입금불산입을 써주면 되는데 굳이 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나왔다. 원래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긴 했죠. 그런데 이 외국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좀 중요도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문제는 풀긴 풀었었죠.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았던 문제라서 보시면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갑의 24기 외국납부세액에 관련된 자료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할 경우에 24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이결권 있는 주식수를 30%를 취득했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 취득 후에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A법인으로부터 배당금 450만 원을 수령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10% 세율로 원천 징수한 후의 금액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원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그러면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조정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이 금액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정금액으로 나중에 돌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구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450만 원에서 세액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X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10% 세율로 원천 징수한 거니까 90%가 즉 10% 빠진 거 그게 450만 원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요 X가 5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원천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송금불산입해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먼저 써줘야 되고 그래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50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한도도 있죠.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10% 세율로 원천 징수한 금액의 배당 수익 금액이 450만 원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A법인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A법인에 대해서 얼만큼이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구해야 될지 그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간접 외납세액은 해당 사업연대 소득금액은 A법인은 일단 1,000만 원이고 법인세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2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 중에서 200만 원, 1,000만 원인데 법인세가 200만 원이니까 세후소득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중에서 나한테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 넣게 될 건데 이 나한테 배당을 할 때 여기는 원천징수 전액 금액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원천징수는 내가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때는 원천징수 전액 금액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게 45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한 5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원징전. 요거를 일단 고려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럼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구하면 이게 125만 원이 되고요.
따라서 직접이 50만 원, 간접이 125만 원인 거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읽으면 갑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억 2천이에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 소득공제 없고요. 그리고 A로부터 받은 배당은 수입배당은 입금불산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과표, 국내 과표를 구해봅시다. 1억 2천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먼저 송금불산입이 됐을 거고, 그리고 송금불산입 된 이 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도 입금 산입을 해주죠. 그러니까 125만 원. 입금 산입이든 뭐 송금불산입이든 똑같은 거고. 그러면 125만 원을 해주고 나면 이제 소득 이거 세무조정을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올 것이고, 차가감 소득금액은 1억 2,175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세율 주지 않았지만 2억 원 이하니까 9%인 거 정도는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죠. 그래서 9%를 곱한다.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얼마냐면 여기서 10.95755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서 지금 이비소가 다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과표가 될 것이고, 여기다 9% 곱한 게 산출세액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산출세액 나왔으니까 산출세액으로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한도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지금 산출세액 얼마야? 10.9575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직접이랑 간접이라고 하니까 50만 원이랑 125만 원 해서 50만 원이랑 125만 원이니까 이게 175만 원 맞죠? 이 되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 한도는 10.9575. 여기에서 이 전체 과표가 1억 2,17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2,175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국외과표이기 때문에 국외과표는 일단 450만 원에다가 이 송금불산입 됐던 거 이거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그 세 전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세무조정한 걸로 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봐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한도가 0.562호가 나옵니다. 따라서 한도에 걸리게 되죠. 걸리니까 요거만큼에 대해서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이 산출이 될 거고, 그러면 0.562호인 거 56만 2,500원인 답은 2번이 되겠다 해서, 뭐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 구할 때 일단 이 50만 원에 대해서 직접 외국납부 세액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게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고, 이거를 일단 구해줘야겠다.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을 요거가 적용이 안 되니까 간접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을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한도까지 고려해서 구하는 문제였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따로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루틴하게 풀 수는 있었는데 그게 좀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조금 그런데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24기의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이 관한 자료인데, A가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법하게 신고했을 때 공장건물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이에요. 일단 감가상각과 관련된 문제니까 감가상각 정도는 이제 루틴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감가상각 사업용 공장 건물의 시가가 3억 5천에 취득했는데 24년 7월 1일에 계약금 5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9월 1일, 그 다음에 사용 개시가 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이 이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수익일이 같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날, 잔금 청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 날 중에 빠른 날인데, 그럼 가장 빠른 날이 요 날이 되어 있는 거라서 9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월할 상각할 때 이 12분의 4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동건물의 취득세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과 공가로 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기준연수가 20년인데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게 이거였어요. 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부사 최소한 가정을 기준 내용 연수만 그냥 줬으니까 이 기준 내용 연수에다가 우리가 신고 내용 연수는 가장 짧은 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많이 계상을 할 때 세부담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75% 곱한 걸로 했어야 됐다라는 건데 이거가 시험장에서 생각이 났을까요? 상각 시부인 계산 시 월할 생각을 12분의 4였고 환급주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세무조정 자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자체는 어렵진 않았지만 이거를 고려했어야 됐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북상으로는 아무것도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즉시상각의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했다가 즉시 상각한 걸로 보고 그래서 북에 계산한 건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상으로는 다행히 이제 건물이니까 정액보합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3억 원에다가 지금 시가인 3억 5천에 취득하기 위해서인데 요때부터 3억 5천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상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3억 5천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이 됐으니까 요 1,000만 원이 취득가액에 가산이 되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곱할 때 이 상각률을 곱할 때 원래는 20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건데 20분의 1이 아니라 15년으로 바꿔놨으니까 요거를 고려해서 15분의 1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월할 상각을 하는 12분의 4까지 고려를 해주는 거였죠. 그러면 12분의 4를 한다. 그러면 이거가 한도가 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그러면 송금불산입 200만 원 유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거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20분의 1로 그냥 했다. 15분의 1이 아닌 20분의 1로 했다라고 하면 6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이 4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있는 사악한 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문제 어렵지 않았는데 뭐지? 라고 했다면 이것까지 고려를 해주는 그런 문제였다. 문제 20번.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이거 문제 답은 3번인데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주권을 별도로 적법하게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얘 따로 했을 때 그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 기타 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득세법으로 넘어왔죠. 소득세법 계산 문제인데 이거 금융소득이랑 관련되어 있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그 그로스업률 10%인 걸로 개정된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뭐 루틴하게 풀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거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해서 풀어야 되고 그러면 이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니까 읽으면서 B랑 C랑 분류되는 거를 고려해 줘야 되죠.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이 금융소득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과세 되는 거. 별도 연급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한 그런 이자가 있는데 이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죠. 그럴 때에 3,5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금액에 있어서 이 3,000만 원과 700만 원 합계액 요거 중에서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이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걸 바꿔줘야죠. 5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고 3,000만 원을 뺀 거. 그런데 이 원천징수를 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인 B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써줄 거니까 구분을 해보자. 이자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배당과 동그라미 배당 아닌 걸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이렇게 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 무조건 분리과세에 되는 A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안 하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D에 해서 900만 원을 해주고 나중에 이것까지 잊지 않고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으로 봐줘야 되고 국내 은행에 정기예금이자 3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노멀하게 여기 300만 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익 이거 과세되지 않고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2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B로 들어가면 되겠죠. 노멀하게 여기가 1,200만 원이 동그라미 배당으로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채권의 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그거 7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7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자소득으로 되는 게 1,500만 원
동그라미 배당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뭐 없죠? 없었고 요거 합치면 그러면 2,700만 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2,700만 원이 되었고요. B 플러스 C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 귀속법인세 가산을 해줘야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귀속법인세 가산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죠. 동그라미 배당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요 2,700만 원, 여기서 2천만 원을 뺀 거, 그 둘의 차이 2,700만 원에서 2천만 원 뺀 거는 700만 원인데 둘 중에 작은 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거 뭐예요? 요거죠? 700만 원. 여기에다가 지금 유리 계정이 되어서 주어주셨죠? 그래서 10%이고 그러면 700만 원의 10%인 거니까 7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럼 귀속법인세 요게 이제 70만 원이고 70만 원이니까 동그라미 2번의 금액은 27.7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어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인 D가 있었죠? 요거 D가 지워졌네. 이 D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애니까 요거까지 합친 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을 때는 동그라미 2번에다가 D를 합친 게 금융소득 금액이 되죠. 그래서 2,770만 원 더하기 900만 원을 하면 요게 3,67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3,670만 원인 1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노멀한 그런 이자 금융소득 문제였고요. 저것까지 고려해서 3,670만 원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다음 22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거니까 다 읽어보면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가 빚이 기장한 장부에 신고해야 될 소득금액이 20%를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죠. 틀렸고 2번 재해손실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그때 이제 변상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포함을 해야 되죠. 3번 종합소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외국소득에 대해서는 2월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공제받지 못할 외국소득세액은 2월 공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자주 나왔던 문장이고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4번, 5번에 대해서도 보면 이 의료비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가장 급박한 거니까 나이요건, 소득요건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것만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었다.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게 계산 문제로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합산을 해가지고 갑의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이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24년 소득에 관한 자료로 갑의 종합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이 갑의 배우자, 갑의 동생이 있는데 생계를 같이 하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동을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면 요거가 이렇게 갑한테 합산이 되죠. 그럼 80%로 합산이 된다. 원래 50%인데.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자료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일단 5억 원에서 시작을 해요. 따라서 사업소득에 있어서 5억 원으로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 갑의 급여가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갑의 급여는 자신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소득세법상으로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되죠. 따라서 5억 원에서 시작해서 일단 급여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8천만 원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자 수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부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적정이자는 1억 원이다 라고 했지만 이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이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장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고려해 줄 건 없지만 이 당기순이익 안에는 이자 소득으로 계상이 돼야 될 요게 들어있을 거라서 이자 수익으로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입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5천만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처분이익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가 여기 당기순이익이 들어있을 텐데 일단 건물이랑 토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따라서 건물의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라서 여기서 입금불산입을 해서 총수익금액 불산입이겠죠. 입금불산입이 아니라. 그래서 차감을 이렇게 1,000만 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랑 건물을 제외하고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라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5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공동사업 합산가세가 적용이 될 거라서 갑의 이제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5억 2천에다가 공동사업 합산가세가 적용이 되니까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고려가 되어서 이게 4억 1,600이고요. 그럼 4억 1,600이니까 4억 1,601번이다 하면 망하는 거고 거기까지 하면 안 되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항목일 텐데 지금 5천만 원이니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얘는 이자 수익은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동사업 합산가세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자 수익은 합산가세가 되지 않죠. 따라서 갑의 지분율에 대해서만큼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게 되는 거고 따라서 5천만 원에 여기에다가 곱할 건 80%가 아니라 50%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것까지 고려를 해야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것까지 고려를 해주면 그러면 50% 고려를 해주면 이게 2,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합산을 해주면 4억 4,100만 원이 되죠. 따라서 답은 4억 4,100만 원이 되니까 2번이 되는 것이다. 1번이 아니라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과세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여서 쉽지 않았다. 일단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계산 문제로 풀면서 거기에다가 얘까지 얘는 50%로 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되는 왜냐면 이자 수익이니까 합산과세 적용되지 않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해주는 그런 문제였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24번. 이것도 또 그렇죠. 경비율을 고려해주는 문제인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4년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에 사업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고려해주는 그런 문제고 판단까지 해줘야 되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매출액은 1억 7천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 관련된 보조금 2천만 원이 있고 기계장치 처분가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얘는 보시면 지금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서 왜냐면 지금 판단을 해보면 이 사업소득 경비율이 20%, 단순경비율 60%로 가정하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은 1억 5천이며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이 되는 요게 직전연도 수익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지금 3,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억 5천이 한참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대상자죠. 기준금액이 요거보다 적으니까. 그래서 난 간편장부 대상자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기계장치 처분가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난 일단 1억 9천이라고 하는 수익금액이 정해질 거고요. 증명서류로 입증되는 사업과 관련 재료가 이렇게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경비로 해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면 빼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이 전년도가 그걸 활용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 기준이랑 전기 기준이랑 해가지고 다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이 1억 5천이고 요거는 단기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금액 요거는 전기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단기 요거는 전기 기준에서 둘 다 충족을 해야 줘야 돼요.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금액 3,600 전기는 요거는 충족을 했는데 지금 단기가 1억 9천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 단기가 요거를 충족하지 못하죠. 따라서 나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금액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배수를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구해보자. 그러면 이 배수는 주셨고 그러면 1억 9천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미니멈. 갑자기 굵어졌죠? 왜 굵어졌을까? 미니멈 해서 지금 기준경 비율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기준경 비율로 계산을 하면 지금 1억 9천에다가 주요 매입 금액이 원재료 3천, 종업원급여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임차료 요거 되죠? 그래서 3개 더한 거니까 3천, 4천, 1천, 3천, 4천, 1천은 8천만 원이고 여기 8천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 1억 9천에다가 기준경 비율이 지금 20%라고 주었기 때문에 1억 9천에 20% 해주면 되고요. 그럼 요거 기준경 비율로 구했을 때가 7,2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7,200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단순경 비율로 구한 것도 해주고 거기다가 배수 곱해줘야 돼서 단순경 비율로 하면 1억 9천에다가 배수는 2.8배니까 단순경 비율의 율이 60%였어요. 따라서 좀 밑에다 쓰면 단순경 비율로 인한 거는 1억 9천에서 지금 1억 9천에 60%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배수해줘야 되죠. 잊지 말고 여기에다가 2.8배를 해준다 라고 주어졌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2억 1,280만 원입니다. 2억 1,280만 원이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둘 중에 작은 거는 이걸로 해서 7,200만 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건데 일단 단순경 비율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 비율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었고 게다가 이 경비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지 않는 토픽인데 그 주제가 나왔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25번 갈게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을 보면 이 답은 심플합니다. 4번인데 한국 국적의 병이 미국 소재에 근무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같은 날 출국을 하고 나서 국외로 이전을 할 때 5월 7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날을 보는 거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이 다음 날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5월 7일부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부터가 아니라 8일부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6번. 양도소득이 나왔는데 양도소득은 늘 한 문제는 나오죠. 근데 그게 또 양도차손 공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좀 쉽지 않고 양도차손 공제가 되려면 일단 같은 그룹 내에서가 먼저 공제가 됐는데 그 같은 그룹 내에서도 공제하고서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그룹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세율,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에서 먼저 공제를 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소득금액으로 안분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주는 게 양도차손 공제가 나온 거라서 그러면 안분을 해주려면 세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율은 제가 강의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세율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잘 안 나오기는 하는 게 올해 추세긴 하자.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율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보시면 거주자 갑의 24년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의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창고 건물 물어봤어요. 창고가 뭐냐면 A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여부에 따라서 또 미등기도 줬기 때문에 미등기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 미등기니까 그러면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주려면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주고 나서 하는 건데 얘가 미등기이기 때문에 5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걸 얘는 해주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 5천만 원에서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6,200만 원 얘는 2년 미만이에요. 등기는 했는데 2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2년 미만인 단기 보유에 해당하는 거라서 얘네가 세율이 40%로 해당이 되는 거고 얘 미등기 자산이니까 얘는 7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등기는 했고 또 보유기간도 이렇게 기니까 얘는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애죠.
거기까지 했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그룹이 다르니까 얘가 일단 1그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는 1억 원이 여기에 있는데 요 1그룹 내에서만 일단 하는 거니까 놔두고, 그리고 세율이 이 40%가 비율이 되는 게 40%인 게 B랑 C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해주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에서 먼저 해주면 1억 원에서 6,200만 원을 빼면 3,800만 원이 남죠. 따라서 3,800만 원이 일단 남은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A와 D 중에서 안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냐면 이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애들이니까 안분을 해줄 때 어떻게 안분을 해주냐면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준다 라는 것이 또 키죠. 양도소득 금액 비율. 얘네가 지금 양도차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빼줘야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얘는 미등기니까 안 돼요. 따라서 5천만 원에 대해 이 D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될 거고, 10%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500만 원만 빼주면 되죠. 500만 원 빼면 4,5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는 4,500만 원이고 얘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800만 원에 대해서 이 추가적으로 얘와 얘의 비례해서 안분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바로 A의 과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 A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A는 지금 5천만 원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 공제를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을 해줄 때 이 3,800만 원에서 지금 5천만 원과 4,500만 원 더하면 9,500만 원이죠. 9,500만 원 중에 A 거는 5천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게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양도 순서는 A, B, C, D, E이며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순서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줬다라는 건, 아 맞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할 때에는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해주는 거지 라고 해서 A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해줘서 3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뺐다. 물론 양도차손을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었던 1차생은 사실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까지 고려를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250만 원을 빼주면 이게 지금 2,7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750만 원 해서 답을 2번으로 했다 라고 하면 답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이 A는 미등기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이 3천만 원이 답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었다 가 정답이 되는 문제. 쉽지 않죠. 일단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거랑 세율을 알아야 됐고, 거기다가 공제까지 했는데 이 장특공제를 고려하는 거나 기본공제 고려하는 거나가 적용이 되는 건지까지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맞춘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27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원천징수랑 관련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인데요.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라서 12월 15일에 상여로 처분 결정하고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의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지급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이런 원천징수랑 관련된 거는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규정이다라고 했었어. 지급 이제되는 것들. 그 다음에 2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연금소득 계산 문제가 나왔죠. 이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계산 문제 나올 때 됐다라고 강조드렸었고, 그런데 56세예요. 56세고 그럼 55세 5년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소득 내역에 이연퇴직 소득이 있기 때문에 5년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4년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으로 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연금소득 구하는 거고, 이때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보통 1차 시험에서는 종합과세 선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문제 주죠. 근데 연금계좌 가입일이 12년 1월 15일입니다. 이럴 때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금소득에 대해서 한도 계산할 때 기산연차를 6년차로 해서 시작을 하죠. 따라서 기산연차가 6년차로 시작을 했을 거고,
지금 56세예요. 그럼 작년이 55세였기 때문에 55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올해는 이 작년이 6년 차였고 올해는 7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셨어야 됐고 작년에 수령 개시했죠. 작년에 요건 충족했을 때 6년 차, 올해는 7년 차다. 요거를 일단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24년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4,500만 원이고요. 평가액은 이렇게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합계액이 6천만 원 있는데 이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3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그 연금계좌 운용수익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 제2공익에다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제2공익은 같이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평가액의 구성 내역을 한번 보면 제외되는 게 300만 원이 먼저 있고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이고 연금 아니고는 이 순서로 가는 거고 평가액의 구성 내역부터 보면 3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이연퇴직 소득이 1,0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 금액은 8,700만 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금인 거랑 연금 외인 거랑 나눠야 되는 것이고 제외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인출액이 얼마로 돼 있냐면 4,500만 원이고요. 우리 한도 내에서만 연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럼 한도 구해야 된다.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에서 지금 계산연차 7년차로 바꿔놨고 그러면 11 빼기 7 한 다음에 120% 곱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3천만 원이 한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3천만 원이니까 여기가 3천만 원이 될 거예요. 연금이랑 연금 외수령으로 나눠줘야 될 거고 그때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채울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채우죠. 그럼 제외되는 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연퇴직 소득이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1,300만 원 빼면 여기가 1,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연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요거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보는 거는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을 구하는 거라서 그리고 요거부터에 대해서 이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종합과세 선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종합과세 선택하는 이 종합과세 되는 총 연금액은 요거인 1,70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요거 7년차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여기 넣어가지고 루틴하게 푸는 거였는데 저거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한도가 되는 걸 3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키가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하나하나가 쉽게 막 풀리는 게 잘 없죠. 이번 시험 참 그랬다. 다음 29번 이것도 객관세법에도 이렇게 한계세율을 주어지면서 요거를 따라서 고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29번에 주식회사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4년 소득에 관한 자료다.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갑의 기타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한계세율이 24%고 얘는 그러면 이런 걸 줬다라는 건 이 B 플러스 C가 3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이때에는 종합과세 되는 것이고 이하다라고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가정하에 이 분리과세를 하면 20%가 되는 거고 종합과세가 되면 24%가 되는 거니까 분리과세를 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3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풀어보면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있죠. 이 주택입주지체상금 공주에 해당하는 주니까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그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소득 금액은 여기에 20% 곱한 걸로 6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고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강연을 하고 받은 외부 강연료가 10만 원에 필요경비율 60% 해서 그거 빼주면 4만 원이 될 거고 그럼 과세 최저한에 걸려서 얘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에 대해서는 이 100만 원이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랑 그 다음에 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이거 B가 아니죠. C고 조건부 종합과세.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얘는 그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겠지만 C에 넣어가지고 B 플러스 C를 판단을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애죠. 그런 애고. 그 다음에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우리가 금융소득으로 따지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같은 D라는 애였죠. 이게 있었다. 그리고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필요경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 의제되는 애는 해놨고 그러면 B 플러스 C에 있어서 B로 해당이 되는 애는 일단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애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C로 해당이 되는 애가 60만 원이랑 100만 원이 있어요. 160만 원. 이렇게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B 플러스 C가 3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한계세율이 24%예요. 그럼 분리과세 하면 20%고 종합과세 하면 24%니까 당연히 얘에 대해서는 160만 원은 얘는 분리과세 선택할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였죠. 분리과세 선택을 할 거니까 그러면 종합과세 되는 거는 잊지 않고 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D 얘가 있었어요. 400만 원. 요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애라서 종합과세 되는 기타 소득은 이 400만 원만 답이 되는 답은 1번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여기 정말 사악하게도 지금 160만 원에 대해서 B 플러스 C가 300만 원 이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160만 원과 400만 원 있으니까 400만 원 더하기 160만 원 한다. 그러면 56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걸 답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요거가 160만 원이네. 그냥 B 플러스 C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쭉쭉쭉 계산해가지고 여기 6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400만 원 해가지고 더하면 560만 원 하면 틀리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 세부담 최소화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30번.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문제다. 옳은 것은 했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에서 거래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답이 될 거고요. 2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여러분들이 이거 찍고 바로 넘어갔어야 되죠. 건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다라고 하면 본점 소재지를 하죠. 그래서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일 때가 여기가 소재지가 되는 것이고 3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다만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간에 역산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한다라고 했기 틀렸고 5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요 뒤에 있는 이 문구는 법문구도 아니고요. 뭐 행정해석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서 답은 1번이 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1번 보자마자 이건 노멀한 지문이니까 찍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런 헷갈리는 문장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문제 31번 가겠습니다.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고요. 우리 이거 문제 답은 5번이 되는데요. 보시면 일단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거 그거죠.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요 과세 사업자한테 인도했고 잘했는데 대금 지급 요건이 있을 텐데 그 대금 지급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우리는 이거 국내 사업장이 없으니까 없을 때는 직접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요거가 특이하게 시행규칙 조문에 있는 이런 다른 대금 결제 요건인데 맞는 대금 결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요거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지? 이거는 그 요건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조금 헷갈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신청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것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대금 지급 요건에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요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대금 지급 요건이면서 5번 수출업자 A에게 내국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B와 그러니까 B A가 있고
A에게 내국 신용장으로 공급하는 사업자 B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수출되어 인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C. 나는 C인데 나 C는 B랑 직접 제공하긴 하는데 B가 수출업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LC가 있거나 LC 있다는 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이 직접 인가공 용역을 제공을 했을 때라고 한다면 B가 수출업자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쿠션 끼고 갈 때라고 한다면 LC가 있든지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라서 5번이 옳지 않은 걸로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문제 32번. 면세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면세를 고르는 건데 우리가 조금 잘 다루지 않는 애들도 맡겨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애들로만 해가지고 샥샥 골라내면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가 항공기에서 국내 여객 운송 용역이라고 했는데 저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항공기잖아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죠. 지금 면세가 적용되는 거 고르는 거라서 얘 빼고 그 다음에 미가공 다이아몬드 원석? 생각이 됐을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가서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넘어가서 금융보험 용역 중에서 기업 합병 중개 용역 이거 은행이나 뭐 증권사 중에서 IB 부서에서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라고 했었죠. 빼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에서 분만 직후에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왠지 면세될 것 같지만 넘어가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이거 면세죠. 그러니까 비읍은 들어가야 되고 기억이랑 리을은 확실히 아니다. 그럼 기억 제거하고 리을 제거하면 기억이랑 리을은 확실히 아닌 상태에서 비읍이 들어가야죠. 그럼 비읍 들어가는 거면 이렇게 해서 일단 속어법으로 해서 4번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요러면 디귿 보시면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른 거 이거 면세 대상이고 요런 급식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걸로 옳지 않은 거고요. 요거는 답은 5번. 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완료된 게 아니라 요거는 가공의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완료된 그 재화가 공급된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다. 답은 5번.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문제 34번. 이거는 면세전환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면세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24년 2기에 확정신고랑 관련된 문제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과일 음료 제조를 판매하던 그런 과일 음료를 제조 판매하던 갑은 24년 10월 1일부터 과일 판매를 병행하면서 면세의 일부 전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 기존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일 판매에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겸용사업자가 되었다. 과세사업자에서 그럴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돼서 토지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지 않았을 때니까 건물이랑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취득일, 취득가액, 시가인데 상관없고요. 상기 취득계획은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공급이제 적용을 해주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 갑의 공급량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이 장부가액은 상관없으니까 뭐 인정받았든지 뭐 상관없죠. 갑의 공급가액의 내역이 있고 이 당기,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해가지고 공급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기가 24년 2기래요. 그래서 얘로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2억 4천분의 6천만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씩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건물은 지금 취득가액이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경과된 과세기간수 고려해가지고 빼줘야 되죠. 건물 구축물이니까 5%를 해주고 언제 취득했냐면 22년 10월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22년 2기에 취득했다. 그러니까 22년 2기, 23년 1기, 2기, 그 다음에 24년 1기까지는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4개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지났고요. 4개의 과세기가 지났고 여기까지 했고 여기에다가 당기, 면세, 공급가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억 4천분의 6천만 원 하면 저게 25%라서 여기다가 25%를 곱해주면 됩니다. 0.25 해주면 요게 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해줘야 되죠.
기계는 지금 취득한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건물 구축물 아니니까 25%로 해줄 것이고 경과된 과세기간수 고려해주면 23년 2기부터 24년 1기까지만 해주면 2개 과세기간 지났죠? 따라서 2개 과세기간에다가 0.25 해주고 나면 요거는 125만 원입니다. 따라서 925만 원이라서 925만 원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게 풀실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번 문제 갈게요. 35번 문제는 어묵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미가공된 식료품 사가지고 이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애겠죠. 근데 큰 문제의 이제 매입세액공제라기보다는 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를 찾는 거였어요.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 잘 파악해서 6개월간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미가공된 냉동명태를 1억 3천에 매입해서 어묵 제조에 전부 사용했대요. 그러면 이거 의제매입세액공제 해주면 됐는데 1억 3천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율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고 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주어졌어서 그럼 공제 한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옆에다 쭉쭉 씁시다. 1억 3천에 104분의 4 해주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 500만 원이죠. 이게 세액 자체니까 이제 밑에서 쓸 걸 세액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합을 해줘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되고 업무수임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고 1월 7일 날 포장용기 70만 원에 구입한 거 나중에 발급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따라서 7만 원 0.07 매입세액이니까 생산직 직원들로부터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반 과세자로부터 이 33만 원에 구입하고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요거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3만 원이니까 0.03 거래처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이거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되지 못하고요. 공장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4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 총액 4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것의 10%인 40만 원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적격증명서류를 발급 수취했다라고 아예 가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없었어도 4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4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끝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쭉 더해주고 나면 이거의 합이 550만 원이 되어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36번 이거 이 겸용주택의 임대용역과 관련된 거 중요하죠. 이거 또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또 나왔죠. 보시면 제가 꿀조합에서 이렇게 뭔가 기출경향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들 날 때 냈었어요. 도시 지역 내에서 소재하는 겸용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주식회사 A 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요때에 관한 자료라서 지금 보시면 3개월간의 자료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A의 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여기서도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임대기간 작년 1월 9월 1일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냥 다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올해 3개월 요 기간분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5억이고요. 임대료 500만 원, 상가 주택의 구분이 불명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임대료와 청소비는 이 매월 초에 선불로 받기로 했지만 뭐 미수령 상태인 거랑 상관없이 우린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보증금, 임대료 있고 임대료 월 500만 원이니까 3개월 분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3개월 분하면 이거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제 구해줘야 될 거고 거기에다 청소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이 문장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상가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겸용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의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의 임대와 주택의 부수토지 한도에 대해서만큼은 면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그 비율을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만 관리한다라고 하면 요 청소관리비에 대해서는 비율 곱할 필요 없이 그냥 전부 과세되는 거예요. 상가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요 30만 원에 3개월 분인 90만 원에 대해서는 얘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전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대보증금 구할 거고 그 간주임대를 구할 거고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 비율, 토지의 과세 비율, 건물의 과세 비율 곱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지만 이
청소관리비에 대해서는 90만 원을 그대로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야 되는 문제였고, 임대현황 보시면 상가랑 주택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는 단층 건물이죠. 그리고 보증금은 은행에 예치 중이며 24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거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고려할 거 아니고, 그 다음에 2.9%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9% 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이제 해보면, 간주임대료는 5억 원 받았고요. 2.9%죠. 그 다음에 지금 4월 1일부터 해서 구하면 1월 달은 31일, 2월 달은 윤년으로 29일, 그 다음에 3월 달은 31일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이게 91일입니다. 91일이고 91일 그 다음에 366으로 별 언급 없으니까 366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300,60519예요. 숫자 참 지저분하죠. 그래서 답도 숫자가 지저분합니다. 6051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500만 원 더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500만 원 더하면 1,806,059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 그려야죠. 요거 상가왕 주택에 대한 단층 건물이고,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상가가 60, 그 다음에 주택이 30, 그리고 토지는 그냥 통으로 그리자고 하죠. 우리 300. 지금 상가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 비율만큼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는 건물의 과세 비율부터 구한다. 건물이 쉬우니까. 근데 상가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 비율인 90분의 60에 대해서만큼 과세가 될 것이다. 과세 비율은 90분의 6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의 과세 비율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토지의 과세 비율은 한도 초과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한도 초과 여부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전체 면적은 9천에, 나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여기 도시지역 내이기 때문에 5를 곱해주면 한도가 450이에요. 그런데 300이죠. 실제 면적이. 그러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요. 한도 초과 안 하면 짱이죠. 한도 초과 안 하니까, 한도 초과 안 하면 그때는 건물의 과세 비율과 같게 되니까 토지의 과세 비율도 요거 90분의 6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을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5,190원에 대해서 이제 요것만큼의 비율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18.60519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비율이 같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게 없어서 60분의 90으로 한 것으로 과세가 될 것이고, 그냥 그러면 이게 12.40346이 나옵니다. 요거에다가 요 청소비 90만 원, 요거에 대해서는 전에 과세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상가에 대해서만 받았으니까 이 90만 원을 더해주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90만 원을 더하면요. 그러면 답은 13.30346이 나옵니다. 13.30346이 나오게 되니까 13.30346인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고려했다라고 하면 그냥 노멀하게 풀 수 있는, 게다가 이게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토지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물의 과세 비율과 같게 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 다 끝나갑니다. 문제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과세표준과 납부세까지 구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보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수출하는 게 영세율 적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하니까 요 납부세액에서 10% 적용하지 않는 애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제매수액 공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밀키트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A 중소기업이고요. 여기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다. 이때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적격증명서를 채취했고 포함되지 않은 거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현금 매출액 5억 300만 원 있고 여기에 부대비용 300만 원 들어간 거 괜찮고요. 국내 외산 매출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5억 300만 원에다가 1억 원까지 외상 매출 더하면 6억 300만 원. 그 다음에 자가 제조한 포장 용기에 대해서 요거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썼으니까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공급이제가 적용이 돼서 이 포장 용기는 얘는 미상각 자산이니까 시가로 해가지고 공급이제 적용이 되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품 5,000달러에 대해서 선적을 언제 했냐면 11월 7일에 선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전은 다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 5,000달러에 대해서 그냥 선적일의 환율을 다 해주면 되죠. 심플하게 나왔고 그러면 5,000달러에 대해서 다 1,200원으로 환전을 해주게 되면 이거 600만 원 나옵니다. 7월 1일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 440만 원에 대해서 거래처의 파산으로 10월 5일이고 확정신고 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4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손세액공제 세액에 반영가는 거죠. 그리고 과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가 40만 원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입 자료에 있어서 면세 수산물의 수입액이 있어요. 2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제 매입 자료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과표부터 구해봅시다. 과표는 이거 쭉 더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1,000만 원이라서 6억 1,300만 원이니까 과표부터 먼저 확인이 되나? 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게 놀랍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시험장에서는 우리는 납부세까지 풀어봐야죠. 그러면 매입 자료 있는 거 볼게요. 매입 자료에 면세 농산물의 수입액이 2억 6,500만 원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수입 농산물이니까 관세, 과세 가격까지만 들어가죠. 우리가 이 수입했다라고 하면 관세까지 합치는 그런 버릇이 있을 수 있는데 주의하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2억 6천만 원에 이 주어져 있죠? 104분의 4 공제 한도 내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용기 관련된 원재료의 매입액은 5,600만 원이니까 노멀하게 그냥 5,600만 원에 10%를 해주는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5일에 매입한 기계장치 1억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24년 11월 30일에 수취를 했대요. 요거는 지금 매입 기간이 아니라 이 예전에 매입한 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매입한 것인데 그거를 확정신고할 때 수취했으니까 예정신고 누락번호 확정신고 시에 확정신고 기간 이내에 수취를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이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1억 원에 대한 10%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매입세액이 요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 계산을 해보면 매출세액은 지금 여기가 6억 700만 원이고 얘는 영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6억 700만 원에 6억 700만 원에 10%를 해준 거인 6,070만 원이죠. 요 6,070만 원에서 대손세액공제 빼줘야 돼요. 6,070만 원 대손세액공제를 이렇게 빼준다 라고 하면 요게 6,03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의제매입세까지 더한 매입세 공제가 이게 2,56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것이 납부세액이죠.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2,560만 원 요거 빼주는 것은 이거는 3,4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니까 답은 3,470만 원인 요거가 답이 되는 게 맞았죠. 이미 답은 찾았지만 내려가서 문제 38번이랑 39번은 이 상속세, 증여세 한 문제씩 나오는 그 문제고요.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답은 뭐였냐면 5번이 됩니다. 5번은 이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 국내 외 재산이 아니라 국내 재산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 합산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리고 40번은 지방세니까 풀이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거주자의 상속재산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자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이것도 이 자산의 평가 쪽에 챕터 3에 나오는 그런 주제에 해당하는데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했었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한 문제 있죠. 그래서 그거 같이 풀어보고 그랬었는데 공개 강의에 올려져 있죠. 요거에 대해서 풀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일단 3대2로 해가지고 가중평균 하는 거고 순손익가액이 만약에 그 부동산이 주된 그런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 순손익가액에다가 가중치를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에 가중치 2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손익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부터 가중치를 3대 2대 1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일단 이 발행한 주식의 1000주를 상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당 손익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맨 최근이 요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3 더하기 곱하기 2 더하기 곱하기 1 해준 다음에 요거를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가중평균한 순손익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이 10%니까 이 주당 순손익 가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주당 순손익 가치는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한 자산은 36억이고 부채 총액은 4억이기 때문에 32억이 될 거고 32억인데 총 주식수가 10만 주예요. 여기 돼 있네요. 총 주식수가 10만 주라서 그럼 주당 순자산가액은 나눠주면 32,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중평균 해주면 돼요. 3만 원과 32,000원에 대해서. 그러면 3만 원에 대해서는 순손익가치니까 3 거기에다가 이 32,000원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니까 곱하기 2 해준 다음에 그거를 나누기 5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8,000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이 순자산가치 32,000원 여기에 80% 둘 중에 큰 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더 큽니다. 따라서 38,000원에다가 지금 1000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1000주 곱해줘야죠. 그래서 1000주 곱해주면 요게 3,080만 원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 문제 모두 리뷰해 봤고요.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가 좀 쉽지 않고 어려웠다라고 하면 2차는 그런데 평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무회계 이번에 2차 준비하실 때 회계사 준비생들은 조금 단단히 준비를 하시는 걸로 하실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2024년 회계사 1차 기출문제 모두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